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네, 기자 홍사원입니다. 금요일 홍사원쇼, 홍쇼 시작하겠습니다. 김용남 전 의원, 신인규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용남과 인규 조합. 이 조합 저 요즘 마음에 들어요. 그래요? 종대보다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아유, 무슨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쨌든 날도 더운데 오늘 뭐 다룰 게 많습니다. 네. 요즘 명품들 많이 나와. 에르메스가 또 나왔더라고요. 참고로 제가 예전에 그 아나운서 중에 그 에르메스 백을 모르죠 혼수로 이제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난 처음에는 에르메스 잘 몰라갖고 여기 헤르메스가 유명한 거냐 그랬더니 에치는 묵음이거든요. 그러더라고. 통상 헤르메스로 발음하는 분들이 많죠. 네. 내가 헤르메스인 줄 알았어. H로 시작하니까. 오늘 에르메스 또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거 먼저 좀 다루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이겁니다. 대통령실에서 종이 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이렇게 본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지 중에는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자, 그 에르메스 주인공입니다. 이 한덕수만큼 지금 큰일 난 사람 지금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잖아요. 큰일 날 것 같아요. 일단 계엄 당시 대통령실에서 문서를 직접 챙긴 장면이 그 CCTV에 대통령실 CCTV에 이게 다 찍혔네요. 이게 보니까 그렇죠? 이게 그러면 그때는 나는 받은 적도 없다 문서 이렇게 주장했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헌재에서는 멀찌감치 탁자 위에 있는 쪽지를 얼핏 봤다. 그렇지. 근데 거기 단전 단수 뭐 이런 내용이 적혀 있다. 예. 그래서 그때 나온 게 이상민 몽골 인설이잖아요. 시력이 그렇죠. 시력이 한 7.0좀 되지 않냐. 예. 그걸 보려면. 예.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건 그러니까 누가 봐도 거짓말이에요.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 그게 보여요. 저 그러니까. 멀찌감치 뭐라고 쓰여 있는지가. 예. 그러니까 받아서 읽어봤던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상민 전 장관이 저기 헌재에 와서도 위증을 한 거잖아요. 결국에는 본인이 CCTV에는 서류를 이렇게 챙겨가지고 보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 네. 저기서는 본인이 받은 적 없다고 그러고 잠깐 얼핏 봤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건너머서 봤다라는 건데 거기에 소방 단전 단수 써 있었다. 물론 예. 그게 시력으로 봤다라는 것도 믿기지도 않지만은 결과적으로는 CCTV랑 완전히 정반대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상민이라는 사람 자체가 초대 행안부 장관을 했고 예. 그만둬도 여러 차례 그만둬야 될 일들이 그동안 많았던 사람인데 결국 계엄 때까지 끌고 왔다라는 것은 윤석열의 단지 충암고 선후배 관계뿐만 아니라 저는 뭔가 더 은밀한 일들을 많이 더 공유하기 위한 하나의 인사였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은밀한 듭니다. 일. 그러니까 뭐 계엄은 당연히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사실 계엄 이후에 있었던 그 사인 회동, 안가 회동 있잖아요. 네. 거기에도 또 멤버로 그렇지. 들어가 있으니까 그 주최자였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종합해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불법적인 일들에는 많이 좀 개입이 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문서 이걸 갖다가 CCTV에 찍힌 게 그 단전 단수 그 내용이 찍힌 문서라고는 아직 단정하지 못해요. 그냥 뭘 보고 있더라 계속 이것만 지금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때 좀 복기를 해보면은 이상민은 그 일관되게 주장한 게 대통령한테 윤석열한테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고 소방청장한테 허석권 소방청장한테 전화를 했잖아요 그때. 허석권 총장은 그게 언론사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은 소방청에서 적이 조치하라 이렇게 국회에서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고 그냥 소방청장한테 국민 안전 챙겨달라 이런 전화했다. 이게 좀 거짓말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 상황도 안 맞잖아요. 그렇지. 아니, 지금 비상계엄이 선포돼 갖고 난리가 났는데 뜬금없이 소방청장한테 전화해서 안전 챙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중요한 내용도 없는데 전화를 해서 그 보면 상황에 안 맞거나 물리적으로 그게 가능해?라는 생각이 들으면 그건 다 거짓말이라고 전제해도 틀리지 않아요. 지금까지 다 그렇게 드러났어. 그리고 그때 이상민이 어쨌든 주장했던 게 멀리서 봤더니 단전 단수가 있긴 있더라. 문건이 뭔가. 그런데 그게 행안부 장관 수신이 자기가 아니고 허석권 소방청장이라고 써 있더라. 진짜 나쁜 사람인 게 그 소방청장한테 부하한테 미루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하고 똑같죠. 그건. 똑같아. 똑같은 사람들.
똑같아. 충암고 그 전통인가 그게? 아니 그리고 국무회의 장소에 있는 서류였을 텐데 국무회의에 소방청장이 들어오진 않잖아요. 청가도 안 했죠. 거기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행안부 외청으로 돼 있는 이 소방청에 관해서는 네. 당연히 행안부 장관에게 지시가 나온다는 거는 누가 봐도 알 일인데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식으로 자기 네. 부하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이런 태도까지도 똑 닮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거짓말도 잘하고요. 그런데 이상민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참 풀리죠. 그 미스테리인데 그리고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일단 에르메스 그 지난 2월에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을 때 이상민 집에서 에르메스 백 8개, 9개 정도 그에 30억 아니 액수는 정확히 아직 측정되진 보도는 안 않았어요. 나왔고요. 뭐 꽤 많은 액수. 경찰이 수사팀이 당황할 정도로 큰 액수가 들어있더라 집안에. 네. 뭐 일각에서는 뭐 30억이라는 얘기도 있고 이 돈이 그럼 뭐냐? 뭘까 이게? 뭐 에르메스백 일부 중에는 택도 안 뗀 새백이었다고 하는데 그 안에 돈다발이 뭉탱이로 들어가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그 만약에 30억 내외의 돈이 맞다면 예. 이거는 이제 신고할 수 없는 그 자기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는 돈일 가능성이 매우 예. 높죠. 근데 일단 어떤 분은 변호사 수임료 아니겠느냐 현찰로 받았던 세금 신고를 안 했던 그렇게 지금 말이 저는 많은데. 그 가능성은 제로라고 봅니다. 왜? 왜냐하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판사를 하다가 변호사 개업을 한 게 2007년경이에요. 예. 보통 변호사가 이른바 전관 변호사로 개업하자마자 1, 2년 내가 제일 소득이 많을 때예요. 예. 그리고 그때는 2007년경이면 정말 현찰 다발을 갖고 와서 내 사건 좀 해결해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예. 근데 이게 18년 전이잖아요. 2007년이면. 그때 받은 돈을 지금 이 돈이 그때 받은 돈은 아니겠지. 그렇죠. 네. 근데 그 이후에는 그렇게 수십억을 현찰로 벌 기회가 없어요. 그래요? 예. 어. 아이 그 변호사 전관 1, 2년 업계가 정도면 딱 끝발인가 그딱 영양가가. 약발이 딱 또 영양가 딱 그럼요. 떨어지는 매년 새로 개업하는 사람들이 또 나오니까. 나오는데 그리고 항상 간 나온 변호사를 찾거든요. 간 나온 전관 영향력이 변호사. 있는. 그리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최근에 뭐 변호사 하면서 물론 최근에는 변호사도 아예 할 수 없었고 네. 장관을 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뭐 최근 뭐 3, 4년 내로 그런 돈을 벌 수는 없어요. 그리고 100번을 양보해서 그러면 최근 한 4, 5년 전에 큰 돈을 벌었다. 예. 바보가 아니라 현금 30억 이상을 현찰로 집에 쌓아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찰은 약점이 뭐냐면 쳐다보면 흐뭇해지는 건 맞는데 새끼를 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이자나 뭐 이런 이자가 붙지 뭐 당연히 이자가 안 붙죠. 재워놓은 거니까. 그리고 이거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해가 갈수록 값어치는 떨어져요. 예. 4, 5년을 쌓아 놓을 리가 없어요. 바보가 아니라. 근데 그게 깨끗한 돈이 아닐 경우에는 쌓은 어디 뭐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현금 다발을 들고 네. 종로 3가를 갑니다. 종로 3가에 가면 거기 골드바 금은빵. 금은빵 있어. 네, 뭐 네, 이게 1kg짜리도 금- 있고 예. 큰 거는 이제 그거보다 한 5배 예. 정도 큰 것도 있는데 네. 얼마 전에 그 경남은행에서 한 3천억 원 횡령 사건이 터졌잖아요. 예. 근데 그 횡령을 저지른 직원이 골드바가 100 몇십 개가 나왔어요. 물론 이제 1kg짜리 100 몇십 개인데 1kg짜리가 크기도 그렇고 제일 거래하기가 편하거든요. 금 투자로 되게 한다. 그거는 근데 그 다른 금 투자 요새 계좌로도 할 수 있죠. 예. 한데 이거는 계좌에 넣을 수 없기 그렇지. 때문에 현찰로. 종로 3가에 가면 아. 현찰을 받고 금을 파는 금은빵들이 있어요. 주로 뒷골목 쪽에 좀 후미진데 오늘 이 방송 듣고 거기 가는 분들 많이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요새 골드바 1kg에 한 1억 5천 넘을 거려. 그래서 1kg짜리. 바보가 아니라 그렇게 할 거다. 당연히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이상민은 그 바보는 아니잖아요. 적어도 뭐 나쁜 사람일진 몰라도 바보는 아니잖아. 난 잘 모르니까 하여튼 예. 그렇기 때문에 예.
현찰 그럴 것이다. 30여 원이 오케이. 정말 있었다면 예. 그거는 변호사 수임료로 몇 년 전에 번 돈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안 해요. 그럼 무슨 돈일까? 저게 어쨌든 간에 자신이 준비한 돈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에르메스 백에 그 뭉텅이 돈이 들어가 있고 택도 안 떨어지는 거야. 누구한테 받았다는 얘기로 저는 네. 뭔 돈을 어디다 쓰려고 이 돈을 한 걸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확인된 지금 보도를 기반으로 우리가 예. 얘기를 해보자면 예. 정당한 돈은 아닐 거예요. 당연히 그렇지. 예, 정당한 예. 돈이면 저렇게 보관을 할 리가 없어요. 뭐 예. 골드바를 하든 아, 아. 은행에 갖다 놨든 할 텐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럼 이게 과거에 무슨 뭐 차떼기 얘기 나오듯이 이번에 지금 명품떼기, 현금떼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예. 이거 너무나도 이거는 이상하잖아요. 예. 그럼 저는 이거를 갖다가 출처, 그러니까 어디서 받았는지 예. 그리고 뭐에 쓰려고 저렇게 해놨는지 이 두 가지가 조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게 가장 핵심일 거고요. 그러면 저거는 분명히 뭔가 이렇게 윤석열 쪽이나 그 뭐 관봉도 생각이 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추측을 해보자면 뭔가 권력자로부터 받았을 가능성도 하나 열려 있기 때문에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게 보통 뭐 선거에 보통 옛날에는 그 차떼기에서 선거에 쓰잖아요. 돈을 예. 푸는 쪽으로.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저게 지금 내란과 관련돼서 수사가 진행돼서 여기까지 와서 발견이 된 거잖아요. 예. 그러면 저 돈은 내란과도 직간접적인 관련이 좀 있을 수는 있겠다.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 그냥 저는 하나의 시나리오로는 뭔가 비상시를 위한 비자금이나 뭔가 이렇게 잘 안 됐을 때 뭐 도망가기 위한 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용처로 한번 그 비상시를 위한 자금으로 이게 뭐 제가 볼 때 뭐 몇천억은 아닐 것 같거든요. 지금 액수가 나오진 않지만 그렇다면 꽤 큰 액수라 그러면 뭐 100억 정도 뭐 위아래라고 봤을 때 그 정도라면 뭐 도피 자금 정도로도 비상자금 뭐 이런 거? 비상 도피 자금 정도로 하나는 좀 추론해 볼 수는 있을 것 같고 이 같은 용처가 출처와 용처가 저는 그러게. 반드시 좀 규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능성은 두 개 중에 하나예요. 본인이 그 현찰이 정말 몇십억이 있었다면 본인이 직접 받은 뇌물일 가능성. 근데 보통 뇌물을 줄 때 좀 고급스럽게 그렇지. 주기 위해서 네. 어디 사과 박스에 넣어서 주는 게 아니고 제일 비싸다는 에르메스 백에다가 현찰을 집어넣어서 주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좀 큰 뭐랄까 큰 청탁을 할 경우에는 예. 뭐 본인이 뇌물로 받은 돈일 가능성. 예. 아니면 또 하나는 누가 보관을 위탁한 위탁. 돈일 건데 이상민 장관 정도에게 야 네가 좀 이거 갖고 있어라고 시킬 수 있는 사람은 뭐 한 사람 정도밖에 한 두 사람이구나 두 사람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나잖아요. 한 사람이지 뭘 두 사람이야. 아니, 두 사람이지. 윤? 아니 부부는 두 아이, 사람이죠. 예. 윤? 알았어요. 하여튼간에. 나 그럼 궁금한 게 나 잘 몰라서 샤넬이 더 비싸요? 에르메스가 더 비싸요? 에르메스는 그렇지? 예. 급이 다르죠. 급이 다르죠. 제가 알기로는 급이 다른 거로 그러니까 알고 나도 그렇게 있어요. 알고 있는데 전 사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니, 제가 얼마일지는 모르죠. 그걸 어떻게 하냐면 제가 2001년도에 영국 유학을 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영국 유학을 저는 이제 런던은 아니고 네. 그 다른 곳에 캠브리지에 가 있었는데 예. 그 런던에 가끔 놀러 가잖아요. 네. 그럼 런던에 유명한 거리가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시간이 좀 남고 그러면 시간 때우려고 그냥 쑥 들어간단 말이야. 아무 상점이나. 그래서 이렇게 구경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냥 시간 네. 때우려고. 근데 그러다가 쑥 들어간 가게가 에르메스였어요. 에르메스를 갔는데 뭐 이렇게 근데 뭐 좋아 보이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 이 승마할 때 이렇게 그 예. 안장이 있었어요. 그 파는 에르메스 파는 거예요. 안장이 하나 있더라고. 거기서 그 안장도 만들어요? 원래 에르메스가 마구로 시작한 브랜드예요. 아 그래? 네. 시작이 귀족들의 마구를 만들어 주다가 이 큰 브랜드예요. 그 안장이 있더라고. 근데 어딜 가도 내가 그 가게에 안장 있는 그러게. 가게는 못 봤거든. 근데 예. 하도 시안에서 이렇게 보다가 가격표를 봤어. 그랬더니 그때 그러니까 거의 2001년에. 25년 전이 24년 전이잖아요. 그때 우리나라 돈으로 그때 환산하니까 2,800만 원이더라고. 안장 하나에. 그때 지금으로 2,800만 원이면 좋은 차를 한 대 사고도 남을 그때, 돈이에요. 그때는. 그래서 깜짝 놀랐지. 야, 이거를 말 등에 어떻게 얹어 이거 어디에 상처 나면 어떻게 해, 이거 이 그렇지. 비싼 말보다. 거.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란 기억이 있어요 그때. 그러니까 다른 거하고는 정말 가격을 에르메스는, 보면
예. 급이 틀리더라고요. 어. 자, 그럼 경찰이 이제 당시에 압수는 이거 못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 영장 범위에서 벗어난 거라서 사진은 찍었을 거 아니에요. 사진은 원래 압수수색할 때 이런 거 있으면은 예외적인 거 있으면 찍어두지 않나? 사진 아직 공개되진 않았고. 압수를 못했다는 것도 왜냐면 이상민이 지금 그런 사실 없다. 집에 딱 그런 돈 없다고 지금 잡아떼고 부인하고 있어요.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것도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네. 보통 이제 내란과 관련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으면 네. 압수수색 대상 품목에 현금 다발은 있을 거라고 생각 못했으니까 없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일단 그거로는 압수를 못하는 게 맞아요. 근데 수사를 실제로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생각지도 않은 무슨 골드바가 막 쏟아져 나왔다든지 현금 다발이 막 나왔어. 네. 그러면 이 갖고 들어간 압수수색 영장으로 압수를 못해요. 대신 네. 수사관 몇 명이 그 자리를 지켜. 네. 손대지 마. 그리고 한 사람이 빨리 너 사무실 들어가서 추가 압수수색 영장 받아와. 법원에. 예. 정상적이라면. 빨리 어, 받아와. 어. 해갖고 압수수색 영장 일단 이게 뭐 뇌물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럼 뭐로 받냐면 공직자 윤리법 위반으로 받는 거야. 일단 재산 신고한 내역이 없었으니까 네. 그거를 받아와서 압수를 하지. 근데 그때는 안 했단 안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어. 글쎄 그러니까 좀 베테랑들이었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예. 수사를 많이 했던 사람이라면. 근데 모르겠어. 압수수색이 왜 안 됐는지. 그거는요. 경찰이 거짓말을 저거 했을 리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거짓말을 할 동기가 없고 없지. 사실은 이게 뭐 수사 실무에 좀 맞지 않으면은 있겠습니다만 이게 뭐 역량의 부족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봐주려고 뭐 그랬을 건지는 좀 더 이건 규명이 돼야 되겠습니다만은 참가 정말 희한하죠. 이 윤석열 정부라고 하면은 명품 뭐 그때 뭐 해외 나가서도 뭐 김건희 그렇지. 씨가 명품백 샵 같은 데도 5 군데 예, 사진도 나왔었고 그 삐끼한테 걸렸다고. 그리고 그 명품백 있잖아요. 그걸 뭐 파우치라고 자꾸 불러서 이게 디올백? 뭐 디올백 그 얘기도 있었고 디올도 명품이니까 네. 거기다 이번에 또 이상민 장관의 집에서 에르메스 백까지 거기다 현찰까지 해서 나온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게 참 파도 끝없는 이 부정부패와 비리가 어디까지일지 굉장히 일단 너무 자극적이야. 그러니까요. 백에 담겨 있다. 저 정도였나? 아니 사실은 이 사진을 찍어놨다고 하면 그 사진만 공개돼도 나와도, 네. 폭발력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만약에 뭐 지금 시중에 떠도는 얘기처럼 5만 원권 현찰이 32억이라고 하면 글쎄 요 테이블에 쌓으면 한 요 정도 높이까지 쫙 쌓일 거거든요. 여기 꽉 덮었을 때 5만 원짜리 100장이 한 묶음이면은 500만 원. 500만 원이고 그게 200개면은 1억이잖아요. 100만 원짜리. 묶음이 20개면 1억이죠. 하나가 500만 원.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약간 산수에 약하신 것 같아요. 내가 그거만 약해. 그러니까 20개면은 백 하나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건 큰 백이에요. 백이면 여자 핸드백이 버킨백이라고 그게 큰 거던데 내가 옛날에 그 아나운서가 든 거 꽤 크던데. 버킷백이 제가 알기로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좀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고. 잘하시네. 그 골드바 그 아니 제가 세탁하는 방법도 제가 알고. 심심하면 들어가. 어. 아니 그리고 저는 수사를 집에 가면 뭐 해봤잖아요. 쏟아져 나오는 거야 저희 집은 혹시? 없어요. 맹세코 저희 집은 없어요. 예. 그런 걸 수사를 사준 만들고 적이 없어요 제가. 아니 골드바 이런 거. 골드바는 범죄 그 사건 수사를 좀 해봤으면 예. 바로 알아요. 이거는 그렇게 현찰을 물론 마늘밭에 묻는 경우도 있지. 예. 어? 그렇죠. 마늘밭에 묻는 경우도 있어요. 인터넷 근데 도박 그거는 언제 유통시켜야 될지 모를 때 그렇게 합니다. 그 주로 사설 경마 운영해 갖고 돈 많이 번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거는 뭐 밑에 나눠주거나 좀 유통을 시켜야 될지 될 일이 언제 있을지 모를 때 이렇게 묻어놓기는 해요. 자, 뭐 집에 안 찾아갈 테니까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그렇게. 아니 없어요. 자, 그 한덕수가 그 계엄 실패한 뒤에 허위로 만든 계엄 선포문 강의구 전 부속실장이 했잖아요. 이 강의구 전 부속실장이 이제 다 불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때 타임라인이 이제 정확히 날짜나 이런 게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게 보니까 한덕수는 거기 서명을 했고 한덕수뿐만이 아니고 윤석열도 거기 서명까지 끝낸 문서였네요. 이게 보니까 윤석열도 그러니까 다
하고서는 했는데 나중에 이제 한덕수가 이거 논란될 듯 하니까 문서 없애자 하니까는 또 윤석열이 자기가 사인해놓고도 또 폐기는 했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저게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으로 했다라는 아주 단적인 예인데 예. 결국에는 한덕수 전 총리는 이제 거짓말한 게 또 드러나는 거죠. 그렇지. 본인은 뭐 계엄에 대해서 부인했고 뭐 갔더니 뭐 안 현장에서 됐고. 일이 뭐 벌어진 것처럼 이렇게 예. 알리바이를 세웠는데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예. 그 계엄과 관련된 이제 부서권, 그러니까 헌법상 나오는 총리나 장관들은 서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 문서에 대해 가지고 이게 적법성이 있는 거냐 이 고민을 했다라는 것 자체는 본인의 알리바이를 깨는 그렇지. 얘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마 한덕수 전 총리가 아마 잠을 못 잤을 것 같아요. 이거를 가짜로 이렇게 만들어는 놨는데 이게 또 나중에 발각되면은 뭐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범죄가 예상이 되니까 또 없애라. 그게 또 증거인멸 교사가 될 수가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대통령까지 사인했다라고 하면은 좀 검토는 해봐야 되겠지만 또 대통령 기록물법에도 그 멸실이나 뭐 은닉 같은 거 했을 때 또 처벌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줄줄이 고구마처럼 모양을 만들려다 보니까 거기에도 범죄가 나오고 찝찝해서 서류를 그렇지. 폐기하니까 거기도 또 범죄가 예. 되고 그냥 양쪽에 다 범죄가 성립하는 거예요. 뭐가 됐든. 그래서 저는 참 한덕수 전 총리가 이제 특검에 소환도 됐고 또 앞으로 자주 불려가고 이제 아마 신병 확보도 될 것 같은데 아마 윤석열 다음으로는 책임을 많이 져야 되는 지금 그 위치에서의 행동들이 속속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한덕수 같은 경우에 그럼 저 정도면은 구속영장을 특검에서 청구할 만도 하지 않나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만 시기만 좀 다른 예. 어쨌든 국무위원들 조사를 하는 거니까는 그거 예. 보고서 이제 최종적으로 청구는 하겠네요. 근데 너무 빨리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래요. 왜냐하면 아, 한덕수 그렇지. 총리를 덜컥 구속을 지금 해놓으면 예, 기소를 나머지 해야 국무위원들이 정말로 수사 협조를 안 할 거예요. 자기도 구속될까봐. 그래서 그냥 이 지금 피해자로 그 직권남용의 피해자로 분류된 국무위원들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직권남용의 피해자로 볼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비상계엄을 전후로 해서 국무회의 아닌 그 미팅에 참가했던 국무위원들 비롯해서 일단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편하게 출퇴근하면서 조사받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예. 그 사이에 다른 국무위원들도 다 조사하고 어차피 특검 수사 11월 말까지 할 수 있는 거니까 원래 수사 기법상 그렇게 하는군요. 그러니까. 아니 너무 처음에 덜컥 구속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러면 그렇지. 입을 다물 가능성이 그렇죠. 있다. 예, 예. 저 사람 보니까는 죄가 나보다 훨씬 더 좀 나하고 비슷하게 죄가 있는 것 같은데 계속 풀어주고 계속 자유롭게 집에서 밥 네. 먹고 다니네. 그럼 나도 협조하면은 나도 잘하면은 불구속으로 안 들어갈 그냥 수도 있겠네. 그렇죠, 이런 뭐. 기대감을 가질 수 예, 있다 예, 이거죠. 그것도 수사 기법이구나. 아니 그러니까 너무 빨리 구속하는 거는 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구속되면 이제 또 기한에 쫓기는 부분이 또 있다 보니까 이제 기소를 또 20일 안에 해야 그렇지. 되니까 예. 이제 그런 부분도 아마 특검이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하지 않을까 싶고 또 지금 워낙 가담자가 많아요. 이게 지금 수사가 막 시작 단계인데도 예. 소환되는 사람 이름만 나열해도 진짜 A4 용지 한 장 다 이제 예. 채울 것 같은데 저도 어쨌든 특검에서 좀 경중을 가려가지고 저는 지금 제일 궁금한 게 안가 비밀 회동했던 그 부분. 그러니까 박성재 장관, 이상민 장관 그리고 이완규 김주현. 처장 그리고 김주현 민정수석 뭐 그리고 플러스 원 법률 있지. 비서관도 있다는 거 한정화 아닙니까? 법률 뭐 비서관. 사표 쓰러 갔다 했던. 예. 그러니까 이런 주요 가담자들부터 일단은 예. 조금 더 집중적인 수사를 더 해서 예. 좀 일단은 진술을 더 받아내는 이게 예. 지금은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워낙 많아가지고요. 저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저는 그러니까 조태영 그때 국정원장 있잖아요. 국정원장이죠. 저분도 지금 집에서 떨고 있을 것 같아. 그렇죠. 다들 떨고 있죠. 예. 근데 저렇게 여러 명이 관련된 사건은 그러니까 그렇다고 관련된 사람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구속하지는 않잖아요. 적절하게 기준을 세워서 어느 선에서 끊는단 말이에요. 예. 근데 뭐 중요도로 봐서 1번은 당연히 윤석열일 거고 쭉 있는데 다만 바라는 것은 자기 앞에서 잘리는 거잖아. 그렇지. 자기 앞선에서. 자기가 중요도로 보면 구등이야, 구등. 근데 구속 기준을 8등층에서 자르면 되는 거잖아요. 더 협조하죠. 더 네. 협조할 수. 그러기 위해서 자기 앞에서 잘라 달라고 이제 뭐 그게 원하는 바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면 당신까지는 구속 안 한다.
라고 하면 예. 수사협조를 최대한 받아낼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게 그 이른바 그 플리바게닝이라는 게 뭐 그런 거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뭐 그럼 그렇게 우리나라 볼수 어쨌든 있죠. 법적으로 그거는 그건 안 허용이 안 되죠. 되잖아요. 그런데 수사나 뭐 이쪽에서 네. 그런 부분을 좀 당근으로 네. 다 불면은 넌 빼줄게. 그렇죠. 이거 실제로 해요 그렇게? 아니, 많이 하죠. 많이 해요. 예, 예.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어쨌든 그 아니 그건 안 되는 거는 아니에요.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만 프리바게닝 제도가 합법화돼 그 있지가 않을 미국처럼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그거는 법률상 하지 말라는 얘기도 없거든. 그리고 그거는 그렇잖아요. 관련자를 깡그리 한 명도 안 남김없이 다 구속하라는 법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적절하게 기준을 세워야 되는데 기준은 그러니까 뭐 8등에서 자를 수도 있고 10등에서도 자를 수 있는 거죠. 그럼 지금 불려나가는 국무위원들 중에서 내가 다 부를 테니까 있는 거 아는 거 다 할 테니까 나는 좀 봐줘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겠네요. 당연히 나오죠. 예, 아. 그게 이제 뭐 소위 말하는 특검 도우미 뭐 이런 식으로도 옛날에 언론에 나오기도 했었던 건데 결국에는 이제 그 검찰에서 기소하고 또 구형도 하고 할 텐데 그때 당시에 다 고려되는 요인들이 수사에 얼마만큼 또 협조를 했고 진실을 밝히는 데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 이런 부분들도 뭐 마약 수사할 때도 다 그걸 반영을 하잖아요. 그럼요. 상선 불면은 좀 거기는 봐줄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있어서 뭐 특검에서 그건 잘 워낙 경험들이 많으시니까 잘 하실 것 그거는 같습니다. 뭐 나쁜 게 그건 불법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할 수 있는 거죠. 어제 요것도 나 또 좀 그 이게 법률에 대해서 요즘 많이 공부가 되는데 윤석열 내란 재판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윤석열 변호인들이 또 이걸 주장했더라고요. 특검이 수사가 지금 이거 불법이다,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 사유가 특검은 사건 인계를 요청했는데 경찰 특수본이 이거 이첩을 했더라. 인계와 이첩은 완전히 다른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법적인 효력이 없다. 불법이다. 이거 주장을 했거든요. 이게 맞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법적인 거 뭐 우리 김용남 의원님 워낙 수사에 더 열심히 과거에 하셨으니까 설명을 듣고 전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아니 특검법에 인계라는 말도 나오고 이첩 다 나오거든요. 뭐 내용은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인계 인계는 받나 이첩이나. 이첩 받나 내용은 비슷한 건데 지금 두 개를 구별해 가지고 별개의 개념이니까 위법하고 특검의 수사 잘못됐다 불법이다 이 얘기거든요. 그럼 저는 윤석열 씨한테 묻고 싶어요. 윤석열도 과거에 수사팀장 했는데 그때도 그럼 다 인계 이첩 구별해서 받았습니까? 아니 그때도 다 인계 받아서 한 거예요. 그걸 법에서는 이제 이첩이라고 쓸 때가 있고 인계라고 쓰는 그때 이제 뭐 법문의 이제 체계적 해석에 따라서 이제 그걸 달리하지만 사람이라고 쓰나 인간이라고 쓰나 비슷한 거잖아요. 인원이라고 쓰나. 인원이라 쓰나. 근데 그걸 가지고 특검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니까 이제 밤샘 회의했겠죠. 그리고 이제 저 논리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한심하기 그지 없고 저런 개념에 대해서 아무리 꼬투리 잡아봤자 그 박옥수 특검보도 의미 없는 논쟁이라고 하면서 그냥 단칼에 그냥 커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미 없는 걸 가지고 또 한 번 긁어부스름을 내려고 한다. 윤석열의 특검에서 인계와 이첩 만약에 구별해서 처리했었으면은 제가 인정. 근데 그렇게 안 했으면은 저건 뭐 의미 없는 주장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땡깡이구나, 땡깡. 땡깡. 저거는 국어 사전으로는 해결 안 되는 문제예요. 맞아. 그리고 법률 용어 저랬잖아. 법률 용어 사전에도 그 해결이 안 돼요. 아주 근데 상식의 판단의 문제. 아니 그렇죠. 근데 특검법에 굳이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 단계에서 넘기는 거는 인계로 규정을 하고 재판 진행 중인 거를 넘기는 건 이첩으로 이제 구분을 해놓은 건데 인계나 이첩이나 뭐 넘겨준다는 얘기 똑같은 넘겨준다는 얘기죠. 얘기인데 그러니까 저것 때문에 특검법이 무슨 불법이 되고 불법 수사가 되는 게 아닌데 저런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지금도 잔머리만 굴리고 있으니까 정말 한심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한심한 게 아니라 지저분해 좀. 보면. 더티하죠. 지저분해. 자, 김건희로 좀 넘어가서 첫 번째 강제 수사 대상이 삼부토건이에요. 삼부토건. 왜 삼부토건일까? 왜 삼부토건을 제일 첫 번째 강제 수사 대상으로 왜 여기를 잡았을까요? 일단 덩어리가 커요. 덩어리가? 이득액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삼부토건도 물론 상장사이지만 삼부토건을 그 지배했던 사람이 인수했던 다른 또 코스닥 상장업체들이 몇 개가 있어요. 일단 삼부토건을 지배하는 회사는 DYD라는 데고 그렇죠. 여기서 또 다른 방지 회사가 웰바이오텍이라는 데고 주가 조작은 다 같이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를 다 토탈해서 보면
그 이득액이 이복현 전 원장이 얘기했던 100억 원대가 아니고 그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복현은 200억대라고 했고 노컷뉴스에서는 그게 660억이다. 검찰에 군감원에서 고발할 때 보니까는 660억으로 이득 규모가 돼 있더라. 근데 660억이 더 될 수도 있고. 100억 원대라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이복현 전 원장은 당시 100억 원대라고 얘기했던 것 그런가요? 같은데 제 기억에. 아. 그러니까 뭐 그 얘기가 맞을 거예요. 예. 노컷뉴스의 660억 보도 정도 정도의. 규모가 예. 될 거예요. 일단 예. 금액이 커요. 음. 그리고 다른 그 이른바 캄보디아의 ODA 관련 예산이나 이런 거보다 상대적으로 그거보단 이게 수사가 좀 쉽지. 쉬워요. 캄보디아 외국권은 외국 한 매우 번 어려울 나가면 것 같다고 훨씬 그거는.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예. 특검이 할 때 덩어리가 커. 예. 그리고 일단은 주식 거래는 계좌상 거래이기 때문에 다 예탁 결제원 통해서 확인이 되는 그렇지. 계좌상 거래이기 때문에 물론 중간에 차명 계좌가 튀어나오면 조금 어려워집니다만 일단 충분히 자금을 쫓아갈 수 있는 수사예요. 근데 돈의 규모는 커. 그럼 그거부터 해야죠. 이복현은 100억 원대라고 그때 했다고 하네요. 예. 제 기억엔 그래요. 예. 근데 그보다 훨씬 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도 뭐 비슷한 논건데 사실은 뭐 양평 고속도로 이런 것도 수사해 볼 법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수사가 좀 쉽지는 않은 게 바로 성과를 내기 어려운 게 공무원들의 그 합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뒤에서 사실은 사유화한 거기 때문에 조금은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삼부토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그 시기도 그렇고 뭐 액수도 크지만은 이 방식 자체도 도이치모터스랑 굉장히 또 유사한 방식들도 있고 해서 저는 성과를 내기가 가장 좋은 사건 그리고 또 수사를 해놓은 걸로 봐도 지금 삼부토건은 수사가 거의 많이 안 돼 있잖아요. 처음 시작이죠. 그러니까 처음 시작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증거인멸이나 이런 걸 우려했을 때 가장 먼저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좀 우선순위가 있었던 것 같고 예를 들면 명태균 같은 경우는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하다가 멈춰서 그렇지 이미 해놓은 수사 보고서나 이런 거는 많이 많이 있을 있지. 거거든요. 예, 예.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특검 내부에서도 뭐 기록 검토도 한다든지 뭔가 방향을 다시 재조정해서 미진한 부분을 채워야 되고 예. 3부 같은 경우는 이제 맨 땅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바로 압수수색 들어가고 먼저 수사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은 제일 컸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긴 그때 이걸 금감원에서 이거 주가 조작이 있다 하고 검찰에 고발을 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판단해서 주가 조작이다 하고 검찰에 고발했는데 검찰에서 다시 금감원으로 퉁을 시켜버렸거든. 야 이거 우리가 수사 안 할래. 니들이 그냥 전문가들 니들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거죠. 되는 거잖아.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가 상황이죠. 없죠. 나 참 그런 게 그러니까 검찰이 이런 검찰이야 지금. 그러니까 심우정 총장이 있을 때 네.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니 세상에 그게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 금감원을 통해서 금융위원회에 있는 증권선물위원회의 명의로 고발이 그렇지. 들어가는 원래 그게 거거든요. 프로토콜이죠. 예. 근데 그거를 다시 핑퐁을 쳐?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금감원에 강제 수사권도 없는데 검찰이 아니 우린 수사 안 할래. 니들이 그냥 계속해. 그건 말도 안 아이고, 되고. 참 진짜. 그러니 검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자업자득이 딱 맞는 아니, 말이야. 그러니까 수사 안 딱 맞는 했으니까 말이야. 수사 안 하고 놀았으니까 수사권 네. 뺏기잖아요. 어차피 안 쓰니까 뺏는 거예요. 안 하니까 할 말이 없죠.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온 게 내란 특검이 내일 윤석열 체포 저지 혐의는 박창환 총경 그 경찰에서 조사하는 게 원칙이다. 박창환 총경이 다시 들어가겠네요. 예. 그럼 내일 한번 또 어떻게 9시 20분쯤에 늦어도 9시 20분까지는 출근하겠지, 출석하겠지. 이거를 오늘 왜 미리 이렇게 알려줬을까요? 왜? 왜 그랬을까? 나오지 말란 얘기지.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나오지 않으면 더 좋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 나올라나 그럼 진짜로? 조은석 특검이 보면 수사를 이제 꼭 그 이런 면이 좀 있어. 아니 그러면 내일 저걸 박창환 총경이 조사할 거야. 예. 지난번에는 안 받았지만 이번에 잘 받아 그러면은 안 나올라나 그럼 윤석열이? 그러니까 안 나오면 안 나오거나 아니면 나와도 조사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죠. 조사 거부하면은 그때 형사적인 어떤 액션을 취할 거 아니에요. 예. 아니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오늘 알려줄 공개적으로 필요는 알려줄 필요는 없어요. 누가 조사할지를 아니 검사실에서 소환하면 됐지. 출석하면 그러게. 뭐 A 수사관이 조사할지 B 수사관이 어. 조사할지를 미리 알려주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렇지.
오늘 아. 미리 알려주네. 친절하게. 일단 한번 긁어본 거야 그러면은. 아 근데 야, 뒤에서도 한표 재밌어지네. 꺾였어요 지금. 그러니까 아니, 윤석열 쪽에서 처음에는 뭐 엄청 뭐 대차게 할 것처럼 하더니 이제 완전히 쫄아가지고 지금은 뭐 별로. 쫄 예. 수밖에 없겠지. 그렇죠 지금 상황 자체가. 아니 뭐 본인이 반드시 나오겠다고 하니까 예. 이렇게 할 건데 참고하라고. 그래도 나올 건지 잘 생각해 보라고. 안 나올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지금 제가 나오지. 보기에는 안 나오면 진짜 안 나오면 큰일인데. 어떻게 된다는 거 알기 때문에 이미 뭐 굽히고 오케이. 들어올 거예요. 예. 그 사무토건 압수수색했을 때 이사했다는 거 있잖아요. 그 사흘 전 이사를 했다는 건데 이거는 뭐 이게 증거인멸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조사하겠다고는 하는데 이사한 것도 의도성이 있다고 봐야 되나? 이게 사실 이사라는 게 급하게 뭐 어떤 뭐 저런 기업이 이사하는 게 당일날 결정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예. 이게 뭐 그냥 더군다나 상장사인데. 이게 그냥 우연히 그냥 이사 시점에 이사하기 사흘 뒤에 압수수색이 들어간 건지 아니면은 미리 그러니까 압수수색이 올 거라는 걸 예측하고 아니면 정보를 빼내고 나 우리 다 이사해야지. 그거는 어떻게? 근데 저도 좀 이상은 한데 근데 우연으로 보기에는 그 어제도 보니까 리포트 찍으러 간 기자들이 이렇게 좀 현장도 이렇게 하고 하는데 뭐 중요 서류들이 뭐 엄청 거기서 좀 이렇게 또 발견도 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인감 증명까지 나와. 네, 뭐 덜 치우고 간, 그러니까 굉장히 좀 황급히 뭐에 네. 쫓겨서 좀 이사 간 듯한 느낌을 좀 지우기가 어려워서 아마 특검에서도 이게 혹시 이사와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뭐 증거 인멸이나 또 다른 의도가 있다면 그것도 또 수사 대상으로 한다고 하니까 이거 좀 더 규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특검 얘기는 뭐 조사 얘기까지는 여기까지 좀 보고 내일 어쨌든 간에 아침 9시에서 늦어도 1, 20분에는 뭐 재밌는 박창환 총경이 또 대했을 때 어떻게 될지 흥미진진하네. 흥미진진해. 아니 그러니까 어? 나와서 네. 저 경찰한테 조사 못 받겠다고 또 그러면 네. 내가 그래서 어제 알려줬잖아. 그렇지.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 알려줬잖아. 그러고도 나왔으면 너 조사 잘 받겠다고 받아야지. 해서 나온 그렇지. 거지. 어. 그러니까 거부할 명분을 미리 없애는 거죠. 야, 그런 것도 그럼 다 이렇게 포석하고 지금 오늘 이렇게 보도자를 아니 세상에 누가 조사할지를 미리 그렇지. 알려주는 그건 그래. 수사기관이 그러네. 없어요. 아, 이런 경우 진짜 처음 봐요. 이런 경우는 없죠. 예, 물론 경찰이 수사한다고 그걸 거부하는 사람도 없지만 또 이렇게 대응한 경우도 우리는 이제 처음 보는 거니까. 내일 오전에 테니스 치러 가려고 하는데 그 뉴스 봐야 되나? 아이, 참 이거. 자 다음 주제 이겁니다. 이 투기적 수요가 사실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을 하는데 좀 전체 흐름을 좀 바꿀까 해요. 뭐 제 마음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이제는 부동산보다는 금융시장으로 옮기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또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자, 요 두 번째 주제는 아무래도 우리 오민 씨 나이 50의 시장주의자 된 김용남 전 의원이 아무래도 중간에 민주투사 된 된 시장주의자. 이게 자꾸 50 헷갈려. 넘어 50 넘어. 민주투사 된. 아니 그러실 연세예요. 내 연사가 어때서? 그리고 아무래도 좀 전문가시니까 일단 이 대통령이 지금 처음부터 그러니까 임기 초반부터 이 얘기를 계속했어요. 코스피 5천 예. 부동산에 몰린 자금을 산업 자금인 주식시장으로 다 옮기겠다. 네. 이게 일단 그런데 부동산이라는 게 어쨌든 우리 한국 사람들 다 잠시 저거는 대마 불패다. 절대 어쨌든 역대 정권을 거쳐도 다 어쨌든 다 올랐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주식시장으로 유입하는 게 옮겨가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건 경험치가 쌓여야죠. 예. 지금 왜 부동산으로만 그동안 그렇게 몰렸느냐? 예. 경험적으로 아파트 사는 게 특히 서울에 선호되는 강남을 중심으로 한 선호 지역 아파트를 사는 게 투자 수익률이 가장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다 글로 몰린 거예요. 예. 그 어른들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야, 너 주식하지 마라. 그 패가 망신한다. 예. 경험적으로는 또 그 얘기가 맞아. 틀린 얘기가 아니야. 예. 그러니까 당연히 부동산으로 몰렸죠. 그렇죠. 여태까지는 근데 경험치기. 돈이라는 건 예. 기대 수익률이 높아 보이면 글로 옮겨가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주식 사는 게 아파트 사는 것보다 돈이 더 되겠는데 내지는 내 주위에 주식해서 돈 많이 벌었어. 근데 아파트 사갖고는 재미를 못 봤어. 네. 그러면 나도 주식 사는 거지. 네. 그 경험칙을 이른바 돈 맛을 보게 되면은 그쪽으로 후루룩 다 옮겨갈 수 있다. 아유 하지 말라고 그렇지. 해도 그건 그렇지. 글로 가죠. 네. 예. 자, 그 좀 어려운 얘기들이 경쟁어들이 많이 나와. 일단 그 오민 씨가 좀 이 해석을 좀 해줘야 돼요. 너무 전문적으로 하지 말고 예.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 일단 어제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네. 쟁점이 3% 룰이었는데 이거는 처리가 됐대요. 예, 예. 근데 집중 투표제는 빠졌다고 해. 예. 3% 룰은 뭐고 집중 투표제는 뭐냐? 간략하게. 아, 일단 그 회사에 보면 이사가 있고 감사가 있잖아요. 예, 그렇지. 뭐 회사가 큰 회사인 경우에는 감사위원을 둡니다만 예, 여러 명 어쨌든 주지. 예. 이사는 경영을 하는 사람이고 예. 감사는 그 경영진을 그야말로 감시. 감시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적어도 감사 내지는 감사위원을 뽑을 때는 예. 대주주가 좋아하는 사람이 될 확률보다는 예. 대주주 외에 지분이 작은 사람이 선호하는 사람이 뽑혀서 이사를 감시할 수 있도록 대주주가 예를 들어서 지분율이 30%야. 예. 그래도 이거는 3%까지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사 뽑을 때는 30% 지분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감사를 뽑을 때는 3%만. 3%만 인정해주면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이 선호하는 감사가 뽑힐 그렇죠. 가능성이 높잖아요. 자기한테 공격적인 오너한테 공격적인. 그렇죠. 그래서 이사와 감사가 그 견제할 수 있도록 예. 감사가 이사진을 견제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제도가 3% 룰인 거죠. 예. 근데 이게 통과가 된 거고 예. 어제 빠진 게 집중 투표제는 빠졌어요. 예. 그건 국민의힘이 들어오면서 이제 합의 처리 과정에서 빠졌는데 예. 집중 투표제는 뭐냐면 주식이 한 주 있으면 의결권이 한 표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예. 근데 이거를 한 표가 아니게 여러 표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사를 한 번에 3명을 뽑아. 이번에 새로 선임한다. 예, 3명을 뽑아. 그러면 원칙적으로 한 표씩 행사해야 되는데 주식을 한 주 갖고 있어. 그러면 3명의 이사를 뽑는 주총에서는 주식 한 주가 3표가 되는 거예요. 3표를 행사할 수 있어. 원래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아니 그렇게 만드는 거지. 예. 3표를 행사할 수 있는데 이 3표를 한 사람한테 몰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바꿨다는 거죠. 이번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집중 투표제야. 그러니까 원래는 요 3명 중에서 내가 주주 한 표 지금은 한 표 갖고 있어 한 주를 갖고 있으니까 요 3명 중에 한 사람만 딱 찍을 수 있었는데 그렇죠. 바뀐 거는 한 표를 갖고 있더라도 이사를 3명 선임하니까 3표를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3표를 한 사람한테 한 표씩 주는 게 아니고 요 사람이 마음에 들어나 그러니까 요 사람한테 다 몰표를 줄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럼 근데 소액 주주들이 권한이 좀 그렇죠. 힘을 뭉칠 수가 있겠네. 대주주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주주가 선임하고 있는 이사가 예. 한 명만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주주의 표는 흩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지. 예? 예. 근데 소액주주는 야 내가 경영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사회에 적어도 우리 기능을,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들어가서 좀 견제해야 돼. 이사회에서 엉뚱한 결정 못하게 라고 하면 그 한 사람한테 몰아줄 수 있는 몰아준다. 거지. 그냥 표를. 그럼 그거를 갖다 경영진들은 당연히 반대하겠네. 뭐 대주주는 반대하죠. 대주주는 예. 대주주가 경영진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대주주가 선임한 네. 사람들이 경영진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재명 정부의 저는 방향성에 대해서 이게 극공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예. 결국 우리가 뭐 예를 들게요. 집도 없고 주식도 없는 사람이 있다고 쳤을 때 주가 올라가면 그냥 기분이 다 좋아요. 집이 없고 주식이 없더라도. 예. 근데 이상하게 집값 올랐다고 하면은 다 이게 정말 기분이 좀 언짢거든요. 사실 집에 대한 그게 왜냐하면 의식주기 때문에 전 그렇다고 봐요. 집이라는 건 사는 곳이잖아요. 우리가 집은 다 뭐 전세가 됐든 월세가 됐든 자가가 됐든 살아야 되는 곳인데 그걸 가지고서 소위 말해서 이제 투자 수단화 하다 보니까 집값이 올라가면 이상하게 기분이 다 안 좋고 근데 주식 주가 우리 코스피 시장이 올라가면
다 그건 기분이 이상하게 좋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는 결국 이재명 정부가 잘한 부분이 뭐냐면 부동산 시장도 잡으면서 동시에 이 주식 시장의 비정상성을 우리 김용남 의원님 항상 쓰시는 주주주권주의를 강화하는 쪽으로 네. 바꿔줘야 그 자금이 그렇지. 올 유인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차로 둘 것도 아니고 동시에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지금 해내고 있다라는 게 불과 30일밖에는 지금 취임하신 지는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만은 방향성 자체는 정말 많은 국민들이 그동안 좀 바랬던 부분 또 우리나라가 건강한 부로 창출되는 그 구조를 바꾸는 데 있어서는 전 정말 대단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다. 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부동산에 몰린 자금을 산업 자금을 주식 시장으로 그걸 가야 간다는 되는 거죠. 거는 네. 주식 시장은 10명이 다 같이 웃을 수가 있거든요. 아, 그렇죠. 오르면은. 그런데 예. 기분이 부동산은 좋아요. 예. 부동산은 10명이 웃으면은 반드시 다른 10명은 울게끔 돼 있거든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거는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식시장 산업이라는 건 물건을 만들고 거기서 부가가치가 생성되는 거니까 제한이 10명이 다 같이 웃을 수가 있는 그렇죠. 거거든. 예. 아니 그리고 우리는 그 중산층의 경우에 자산 중에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아요. 그렇지. 사실 대부분 대부분이 집 한 채가 그렇죠. 전 재산이잖아요. 그게 또 예. 꿈이 된 거고 예. 사실. 예. 근데 집 한 채 말고 주식도 많아야 되는데 대부분 집 한 채가 거의 전 재산이야. 미국은 다르죠. 물론 이제 거기는 401k라는 이제 일종의 연금 제도가 그렇죠. 발달해 있어서 그 주식으로 많이 들어. 그렇죠. 주식을 많이 들고 있는 거죠, 훨씬 더 사실은. 많죠. 예. 예. 근데 우리도 그렇게 돼야죠. 당연히 그게 사실 정상적인 올바른 사회입니다. 방향이죠. 예. 올바른 방향. 그리고 지금 그 상법 개정안은 지금 그 국회 통과가 됐는데 네. 민주당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이것도 입법으로 추진하겠다. 네. 물론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주주 가치만 제고하면 이게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지금 미국의 과거 그걸 봐라. 잭 웰치가 옛날에 제너럴 일렉트릭 잭 웰치가 주주 가치 극대화했더니만은 GE 망했고 그다음에 보잉도 그렇고 IBM도 그렇고 다 주주들만 생각하고 기업에 투자되는 그 어떤 재투자 이런 게 다 부실하지 않았느냐. 그건 만들어낸 그렇잖아요. 말이에요. 만들어낸 만들어낸 말이야? 말. 예. 어. 자, 일단 예. 자사주 소각 의무화 관련해선 이거는 원래 있던 겁니다. 우리 상법에. 이게 의무화가 있어요? 아니, 자사주 매입은 있지만은 자사주를 어. 매입하는 거는 예. 소각의 목적으로 어. 매입할 수 있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각의 목적으로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됐었어요. 자사주를 매입하는 요건은 무조건 소각을 해야 된다. 예, 예. 이게 법률에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상법이 그렇게 돼 있었어요. 어. 근데 이게 이명박 정부 때 바뀐 거예요, 사실은. 원래 그래 바뀌었구나. 네. 어. 그러니까 그거를 원위치시키는 거예요. 어. 지금 재계에서 얘기하듯이 무슨 갑자기 없던 걸 새로 만들겠다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이게. 있던 대로 다시 환원되는 네. 거구나. MB 정권 전후로 이제 가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원래 자사주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이 규정이 되어 있었고 소각의 목적으로만 취득할 수 있었어요. 이걸 풀어줬던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사실은 자사주라는 게 뭐예요? 회사 돈으로 산 자기 주식이잖아요. 예, 예. 원래는 그걸 주주들한테 배당을 하든지 뭘 했어야 돼. 예. 사실은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해버리면 없애버리면 주주 입장에서는 배당 주는 것보다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주가가 올라가니까. 아, 주가도 당연히 오르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배당을 받으면 세금을 내잖아요. 특히 이제 2천만 원이 넘어가면 지금 같으면 이제 종합소득으로 들어가서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데 회사가 자사주를 사서 없애버리면 예. 주주 입장에서는 세금이 한 푼도 안 붙어. 근데 주가는 올라. 근데 우리는 대주주가 아닌 한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세금 없는 인컴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연히 소각해야 될 자사주를 소각을 안 해. 그렇지. 들고만 있어. 어떤 상정에서는 총 발행 주식의 50% 이상을 자사주로 들고 있는 회사도 있어요. 그럼 대주주의 그 지배력만 더 강화시키는 그렇죠. 거야, 그게.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시키고 지금 자사주 소각 의무화 얘기가 나오니까 여러 회사들이 지금 교환사채 발행하느냐고 난리가 났잖아요.
들고 있는 자사주를 대상으로 사채를 이 발행한다. 꼼수를 사채를 발행해서 아. 나중에 이 주식으로 돈을 바꿔주는. 아. 그건 뭐냐면 이거 소각할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던 거야. 그렇지. 네? 아. 그리고 자기 우호 세력에게 뭐 그 회사채도 주거나, 제3자 배정도 가능하고 뭐 하니까 자기 우호 지분으로 하든지 아니면 딴 사람 내세워서 사실은 자기 계산으로 사든지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교환사채 발행이 갑자기 엄청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원천적으로 앞으로 못하게 하겠다는 게 자사주 소각 의무화인데 안타깝게 요번 상법 개정에서는 빠졌는데 네. 민주당에서 곧 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난 그 이명박 때 없어졌다는 건데 오늘 처음 알았는데 아, 그 전에 오니까 원래 있던 이게 자사주 매입은 분명히 소각을 목적으로만 해야 된다 네. 명시가 돼 있었구나. 예, 상법에 그렇게 나와 있던 걸 그때 풀어줬는데 그건 뭐 어마어마한 로비의 결과가 아닐까. 그러고 저는 보면 진짜 생각합니다. 이명박은 나라를 진짜 한 일이 많아. 그래놓고 코스피 4천인가를 얘기했으니까. 747 그때. 예. 예. 거꾸로 근데 거꾸로. 근데 오히려 주가 떨어졌잖아요. 떨어지죠. 당연히 떨어질 일만 했어 그때 보면. 그러네. 자, 그 검찰 개혁 그 얘기도 했잖아요. 어제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자업자득이다. 그 최근 검찰 인사 관련한 우려에 대해서 난 저 말이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안 바꾸면은 안 따라오면은 바꾸면 된다. 딱 이 한마디로 그냥 쿨하게 다 끝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우려하는 인사들이 몇 명은 있긴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 사람들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 선출 권력의 의사에 따르지 않으면은 자르면 된다 바로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검찰 개혁에 있어서 사실 두 가지잖아요. 하나가 인적 청산. 그러니까 윤석열 묻은 사람들을 어떻게 빨리빨리 제거하느냐 부분이고 두 번째가 이제 제도 개혁이죠. 이제 예. 검찰청을 뭐 기소청과 이제 중대범죄 수사청으로 나누는 부분인 건데 결국 이제 고위 검사장들 인사가 났는데 뭐 이진수 차관 국회 나와서 하는 답변이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걱정되죠. 애매해. 애매하고 또 오늘도 서울중앙지검장 출근길에 얘기 들어보면 저렇게 선명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려가 있는 건 맞는데 오늘 중앙지검장 잠깐 좀 그 보여주세요. 네. 반면에 지켜야 할 원칙과 해야만 하는 것들이 있으면 이거 좀 모호해요. 매우 모호해. 뭐예요? 그러니까 뭐 잘했다는 어. 건지 뭐 앞으로도 어떻게 바뀌겠다는 건지. 저 반면 저게 그러니까 네. 뭔가 그냥 다 받아들이진 않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무슨 전보다는 말씀이세요? 조금 나아졌지만 하여튼 아직도 모호하다 이건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기자회견에서 하셨던 말씀은 굉장히 그런 우려를 갖고 있는 국민들께 예. 상당히 소화제 같은 발언이죠. 그러니까 다 듣고 있고 알고 있다. 예. 그렇지만 이 개혁 대상이라고 하는 검찰 손에 넘어갈 생각 전혀 없고 예. 그리고 검찰이 반발하면 그 인사들은 핀셋으로 바꿔버리면 된다. 예. KK에서 그냥 정리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들의 우려가 이미 불식이 됐기 때문에 전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정말 빠르고 올바른 정말 국민들을 위한 사법개혁으로 어떻게 이거를 잘 해낼 수 있겠느냐. 네. 전 거기에 대한 희망을 좀 많이 어제 던져줬던 기자회견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검찰 개혁 시점도 어제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어요. 추석 전에 얼개는 이거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추석 전에 이게 검찰 개혁 법안을 이제 통과시키겠다는 의미 같은데 중요한 건 우리가 궁금한 거는 그 법안은 통과하는데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는 처음에는 원래 유예 기간을 뭐 1년을 둔다 그래서 내년 이맘때쯤 뭐 시행을 할 거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반발이 많았단 말이에요. 국민적인 시행은 그럼 언제쯤 할 건가? 하게 될 건가? 글쎄 정확한 시점을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그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게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직접 처음부터 수사하는 이른바 특수수사 그거는 뭐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충분히. 근데 문제는 보안 수사. 그 얘기는 뭐냐면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이제 공소청으로 바뀌거나 뭐 기소청으로 바뀌면 이제 기소할지 불기소할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사건을 보니까 약간 미흡해. 예. 그러면 요거 보안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줄 거냐 아니면 아예 수사권은 보안 수사권도 없어.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경찰에 다시 보내서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하게 해라고 할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보안 수사권도 없어라고 예. 하게 하려면
제가 보기엔 기소청이든 공소청이든 그렇게 따로 놔두면 안 돼요. 그러면 수사나 업무가 너무 비효율적으로 돌아가요. 따로 있으면은 기관이 네. 다르면은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야 뭐 공소청이든 뭐 명칭은 그렇게 쓰더라도 검사들이 경찰서로 가서 같이 근무해야 돼요. 진짜 한 팀처럼. 지금 검사들은 수사하는 검사들은 그 중수청 아니, 그러니까 중대범죄청으로 갈 중수청- 수도 있고 네. 지금 우리 법 그 기관도 중수청 이제 행안부에 그리고 공소청이 이제 법무부 산하에 있지만은 그래서 그 부분도 그래서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로다가 어디에 두자는 의견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견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그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수청은 처음부터 수사를 하는 곳이죠. 예. 근데 그거는 이제 뭐 그런 기관을 만드는 것이고 예. 그거는 약간 포인트가 다른 얘기고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검사가 기소를 하든지 예. 불기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록을 검토해 보니까 보완할 점이 있어. 보완을 해야 돼. 예. 그 경우에 예. 보완 수사를 할 수 있게 할 거냐 아니면 아예 수사는 못해. 사람을 불러서 물어볼 수도 없어. 그럼 김 의원님은 그 보안 수사 기능을 일단 처음에는 처음에 지금 줘야 된다. 아니 공소청 주는 그래. 쪽으로 결정을 하면 예. 그렇게 하면 되는데 예. 보안 수사권도 못 줘. 예. 아예 수사는 못 하는 거야. 검사는. 예. 그렇게 하려면 예. 수사 효율이나 업무 처리의 능률성을 고려할 때 음. 멀찌감치 떨어진 경찰서에서 경찰은 수사하고 공소청이나 기소청에서 검사들끼리만 모여 있고 이 시스템으로 가면 너무 비효율이 심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보안 수사를 하면 거기서 간단하게 빠진 부분 수사해서 기소하거나 불기소할 수가 있는데 그럼 같은 그걸 중수청에 그냥 같이 두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려면 검사들이 차라리 파견 나가는 식으로 하든지 한 팀처럼 움직여야 된다고. 그럼 지금 검찰에 아니 뭐 제가 이걸 딴지 거는 게 아니고 지금 검찰이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를 같이 하기 때문에 기소를 목적으로 한 수사가 남발된다 이 얘기인데 같이 두면은 한 번 똑같이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지금 검찰의 수사는 검찰이 사건의 수사를 시작부터 하는 예. 이른바 초동 수사부터 검찰이 담당하는 특별 수사가 문제인 거예요. 그럼 그 부분에서 선생님 그러니까 이게 근데 저는 사실 뭐 수사 실무에 대해서 저는 좀 더 의견을 더 들어서 그러니까 실무에서 그러니까 정책 수용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수용성이 높은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에 저는 동의를 하고 근데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하신 말씀이 기소를 좀 목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수사를 동원한다든지 이 문제, 그러니까 검찰이 가져왔던 이 고질적인 문제가 사실은 이제 특수수사에서 많이 발생했던 그렇지. 문제죠. 정치인 대상으로. 예. 근데 이제 일반 형사 쪽은 그런 경우가 많진 않은데 이번에 검찰 개혁을 하게 되면 이제 그쪽 형사부까지도 싹 다 이제 묶여가지고 수사 기소 분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 기소 분리한다라는 그 원칙을 이해하는 부분은 검찰권의 비대화를 재조정하겠다로 봐야 되고 예. 김영남 의원님 말씀하신 그 비효율에 대한 문제도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한 저는 그 부분이 반드시 논의가 돼야 된다고 봐요. 근데 저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검찰이 공소청으로 가더라도 기소 여부 결정은 검찰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검찰이 수사 아무리 열심히 해도 네. 재판정에 올려야 유죄든 무죄든 나오는 건데 올리는 권한을 검찰이 또 독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이 결국에는 올릴 수도 있고 안 올릴 수도 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전 더 중요한 것이 시민통제위원회를 반드시 둬야 된다. 그래서 덮으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시 기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민들이 통제하는 기능을 반드시 좀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두 번째는 그동안에도 검찰의 문제가 뭐였냐면 과도한 수사나 또 무리한 기소를 통해 가지고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검찰이 수사 기소 다 갖고 있었고 아무 책임도 안 졌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책임을 묻는 기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만 더 보태면 예. 윤석열이 망쳐놓은 검찰은 결국에는 정치 권력이 된 윤석열이 검찰권을 사유한 거잖아요. 예. 그럼 결국에는 검찰과 정치 권력이 한 몸처럼 지금 국민의힘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하나 이건 제안인데 검사뿐만 아니라 수사에 근무했던 공무원들은
평검사나 그 밑에 실무자급이면은 한 5년 정도는 저는 정치 출마를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고 보고 피선거권은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위에 검사장 이상급들은 네. 저는 한 10년 정도는 좀 물이 빠지고 들어와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이거는 무리한 규제는 아닌 게 네. 교육감 선거도요. 네. 여기 또 반대로 돼 있어요. 교육감 선거는 교육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 3년으로 돼 있는데 그 사람들만 출마할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저처럼 교육 업무 종사 안 한 사람 아예 출마 자체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역으로 검찰이나 이쪽 수사 업무에 종사했던 분들은 일정 부분 물이 빠질 때까지는 좀 피선거권을 좀 제약하는 부분도 한번 고민을 더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것도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 의견이고 차원에서. 아이디어 차원이 그 좋습니다. 뭐 그것도 앞으로 이제 뭐 기간이 좀 있으니까 뭐 석 달이든 추석이든 그때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적인 문제가 좀 그 이제 법안이 이제 보완돼서 이제 될 테고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제가 좀 궁금해 갖고 민주당에서는 이제 속도전을 지금 계속 요구하고 있고 추석 전에 석 달 전에 여기는 법안 끝내고 바로 시행하자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근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는 그러니까 속도 조절해야 되는 뉘앙스가 좀 있어. 정성호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어제 국회에서 정성호 핸드폰이 또 찍혔어 보니까 저게 저건 또 누구랑 문자 보낸 게 아니고 내 메모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메모를 다시 봤더라고요. 저기에 검찰 개혁 시기를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하려면 신속히 선제적으로 하자.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저거 일부러 보여준 건가? 그러게요. 이제 뭐 그럴 수도 있죠. 저 본회의장의 그 뒤에 그 2층에 있는 다 기자석에서 이제, 예. 항상 이 소위 그렇죠. 대포 카메라고 예. 라고 하잖아요. 예. 이만한 거 해갖고 예. 하는 거는 알고들 있는데 예. 저렇게 선명하게 찍힐 정도로 그러니까 내 했다는 메모장을 거는 다시 꺼내서 예, 보라고 연 거일 수도 있죠. 그럼 저 보라고 연 거는 내 원래 마음은 신속하게 하자는 거야. 속도 조절이 아니고 이거라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지층으로부터 어. 속도 조절 언급에 대해서 비판이 많이 들어오니까 뭐 그걸 좀 잠재우기 위해서 뭐 일부러 보라고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약간 그 집중력이 떨어져서 뭐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저런 사고가 계속 사고라기보다는 저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핸드폰 보면 찍힌다는 거 당연히 다 알 텐데. 그래서 모 의원은 여기 필름 붙였잖아요. 참. 알 수는 없죠. 의도적인지 아니면 실수로 찍힌 건지는 뭐 알 길이 없죠. 그건. 저는 하여튼 개인적으로 의도적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내 마음은 이래라는 게. 정성호 이제 장관 후보자가 5선이시잖아요. 5선이면 이제 20년 가까이 의원한 건데 그 정도. 그러니까 척하면 뻑이지.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자, 신인규 변호사, 김용남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